오늘 하루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네. 오늘 왜 제일 좋아하는 거 안 해요? 어제 되게 좋아하던데. 오늘은 제가 역으로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어제 까먹었다고. 큰일 날 뻔했네. 네, 까먹고 있었다고 하셔가지고. 예. 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신유일의 뉴스 정면 승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부탁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네. 자,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는 소식 안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예. 지난 1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 다 설명해드리기엔 시간 관계상 좀 당연하죠. 부족해서 예. 오늘 어떤 이 활동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윤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국립 서울현충원, 동작구에 있는 국립 서울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방명록의 윤 대통령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자유와 혁신의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썼는데요. 참배에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윤재욱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참모진이 동행을 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과 여당 지도부 등 참석자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서 오찬을 진행했고요. 지난 1년 국정 운영의 소회를 밝히면서 더욱 심기일전해서 3대 개혁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매진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간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앵커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이 민주당 측에서는 외교가 폭망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도 외교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데 그 외교적 방향 전환이 저는 순조롭다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안보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 문재인 정권 시절을 돌이켜 보면 제가 어떻게 이 방송에서 차마 표현을 못할 정도로 북한은 문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살문 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사실 문재인 정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한테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는 윤 대통령한테는 아직까지 그런 식의 정말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비하 발언은 아직은 없어요. 예? 이런 걸 보면은 실제로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가를 오히려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리고 안보 면에 있어서도 저는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워싱턴 선언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법치 문제에 있어서도 이 소위 말해서 화물노조 그때 파업할 때에도 법에 입각해가지고 이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는 법치적인 측면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다. 이 법치라는 게 중요한 게요. 법치 없이는 민주주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저는 나름대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경제는 이게 시간이 걸려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망하는 건 순식간이지만 이거 다시 회복시키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리거든요. 이거는 윤 대통령 임기 4년차 5년차 정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고 아직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이 소통이라는 측면 예? 그리고 정치력이라는 측면은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소통이라는 측면 특히 이제 국민과의 소통 맨 처음엔 도어 스태핑하고 그래서 이거 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도어 스태핑을 그만두고 저는 잠시 중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잠시라는 게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니까. 네. 근데 좀 너무 오랫동안 중단이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좀 안타깝고 그리고 사실 야당과의 어떤 대화라든지 이런 거는 워낙 압도적인 입법 권력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신임 박광훈 원내대표를 만나자고 했었는데 이제 민주당 박광훈 대표 측에서 이제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쉽고 그리고 아무래도 정치력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을 노출한 그런 1년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네, 조금 전에 앵커께서 이제 소통의 아쉬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이제 별도의 기자회견은 없었고요. 예.
이제 말씀해주셨다시피 앵커께서는 이제 도어 스태핑이 중단된 게 좀 아쉽다. 아쉽죠. 네, 이런 말씀해주셨는데 오늘도 이제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에는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전반이 이 언론 환경이 아직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호적이지 않다 이걸 떠나가지고 사실은 이게 신뢰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강의하게 되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메릴이라는 네. 학자가 있어요. 교수가 있고 데니스라는 교수가 있는데 두 사람이 상반되는 의견이거든요. 언론과 정부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그런데 이제 메릴 같은 경우에는 정부하고 언론이 이 건전한 비판 관계 속에서의 어떤 하여간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그러고 네. 데니스는 이 언론 사부다. 모든 정권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다 비판적이어야 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마도 정부는 지금 현재 대통령실은 메릴 같은 사람의 의견을 좀 더 선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사실 언론이 정부에 우호적이면 그거 언론이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거든요. 네.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메릴과 데니스 저도 모르는 분이 한 번 더 배웠습니다. 네. 적었어요? 네. 예. 필기하셨구나. 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인데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3.8 전당대회에서 선출되고 지도부에 합류한 지 이제 2달여 만인데 태 의원은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 그리고 당원들께 큰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고요. 이제부터 백의종군하면서 계속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태 의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 발언 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JMS 발언에 이제 SNS 글 게시 그리고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 등으로 윤리위에 회부됐는데요. 윤리위가 원래 오늘 오후 6시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징계 수위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인데 원래 이제 지난 8일에 회의에서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이 됐는데 소명자료 제출 등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오늘로 결정이 미뤄진 바 있습니다. 또 당시 이제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면서 자진 사퇴 결정을 한다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는 주목되고 있습니다. 태 의원은 이번 회견 후 기자들이 자진 사퇴가 윤리위 징계 수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이냐라고 묻자 황 위원장이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실, 당 지도부와 상의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없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자진 사퇴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을 넓히기 위해서 자진 사퇴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태영호 의원의 지역구는 강남구죠. 네. 하지만은 강남구에 국민의힘은 2번 이상 잘 주질 않거든요. 공천을. 자, 그러면은 이 고향을 찾아 내려가는데 보통 사람은. 네. 근데 태영호 의원의 고향은 평양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에서 어떤 지역적 연고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상당히 더군다나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자기가 정치를 하려면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뒤에 이렇게 배경으로 놓고 다시 출마를 하든 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하고 너무 이게 등 돌리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을 경우엔 본인의 정치적 장래가 굉장히 어두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자진 사퇴하고 원하는 식으로 하면은 최소한도 장내에서의 선택의 여지는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진 사퇴를 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 만일 태영호 의원이 뭐 고향이 대구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네. 달라요. 하지만은 고향이 평양이니까 네. 저는 우리 아버지 고향이 이북이거든요. 물론 네. 돌아가셨지만. 네. 네. 그래서 이 태영호 의원의 마음을 알죠. 네. 국민의힘은 이제 당원 당규에 따라 30일 이내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후임 최고위원을 선출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오늘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이 기자들 앞에서 윤리위원회 일원으로서 이런 정치적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윤리위 징계 수위 결정에 반영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초 태 의원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 이상의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됐는데 이 사퇴 결정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한편 여전히 자진 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전주혜 의원은 태 의원은 태 의원대로 판단하고 김 최고위원은 김 최고위원대로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징계 결정을 내림으로써 지금까지 일어난 당의 어수선한 상황이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KBS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민주당 사례를 언급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당에 해악을 끼친다고 하면 자진 사퇴하고 나중에 다시 복당하는 절차를 밟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러지 않는다. 당을 위한 헌신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당을 하고 난 뒤에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복당하면 된다. 민형배 의원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이러면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어떤 결단을 내릴 걸로 보시나요? 제가 볼 때 홍준표 시장이 오히려 김 최고위원의 퇴로를 열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얼마 전에 왜 연판장 왜 이 징계하지 말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서명한 것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뭐 거기엔 당원도 있고 비당원도 있고 하는데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자신이 대구라는 지역에서는 확고한 세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거든요. 네. 그거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만 보여준 건 아니에요. 그거는 대구 시민들에게도 보여줬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면은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3선 의원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대구의 나름대로 정치적 기반이 튼튼하고요. 이렇게 되면 무소속이라도 나갈 수 있어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근데 이제 이게 무소속으로 나갈 때 어떤 방식으로 나가느냐라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징계를 받고 나가는 것도 의미는 있어요. 왜? 징계를 받고 나가면 피해자 이미지가 더 가중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최고위원 그만두고 탈당을 안 하고 계속 있어가지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길은 길이에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태영호 최고위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길이 있어요. 선택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여의치 않으면 피의자 이미지를 강화시키면서 이후에 탈당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무소속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근데 홍준표 시장 말씀대로 뭐 당선되면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한석이 아까운 게 우리나라 정치판이니까. 네. 예. 그러니까 태영호 최고위원과는 이제 어쨌든 가진 배경 상황이 다른 거예요. 네,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민주당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에게 현재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매각할 것을 권유하기로 했고요. 또 이 보유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규명할 자체 조사팀을 꾸려서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권 수석 대변인은 이렇게 권유를 했으니까 김 의원 본인도 따라줄 것으로 보인다 말을 했습니다. 또 코인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 만큼 필요하면 전문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가 합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런 조치가 최근 민주당이 도덕성과 관련해 수세에 몰린 형국을 최대한 빨리 수습해야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권 수석 대변인은 또 그제까지는 재산 신고 관련 부분 등이 어느 정도 해명됐다고 봤지만 가상자산을 언제 샀는지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닌지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그런 내용을 샅샅이 들여봐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설명을 했습니다. 또 돈봉투 의혹과 달리 이번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팀을 꾸렸는데 이 이유를 기자들이 묻자 돈봉투 건은 조사 범위를 특정할 수가 없고 또 검찰 수사와 직결된 부분이 있다. 실효성 있는 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이번 조치와 별도로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는데요. 이번 민주당의 진상조사 착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돈봉투 문제 같은 경우는 네.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이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원은 진짜 민주당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받았는지. 그렇다고 검찰한테 물어볼 수도 그럼 검찰이 답해 주겠어요. 아, 그거 물어보셨구나. 궁금하시죠? 저희가 여기다 있습니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JTBC 측에 물어볼 수도 없어요. 거기도 안 가르쳐줘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건 누굴 조사해야 될지 모르는데 반대로 이번에 코인 문제는 일단은 당사자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당사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소명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장점이 뭐냐면 일단 명분이 서요. 네.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명분이 서고 둘째 이걸 어떻게든 빨리 수습해가지고 결론을 내가지고 하면 좀 빠른 수습에 도움이 분명히 되거든요. 물론 남부지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남부지검이 얼마큼 빨리 수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들도 어쨌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겼다. 우린 이렇게 노력했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래서 나름대로 수습이 좀 빨리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제가 바라는 점이 하나 있어요. 민주당 이번에 조사 열심히 해야죠. 근데 여야 원내대표 만나서 국회의원 299명에 대한 전체 코인에 대한 전수조사해야 돼요. 왜? 이거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못지않게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이 사람이 있을 수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밝혀져 가지고 김남국 의원만 이렇게 되는데 이거 김남국 의원 문제가 있다는 게 사실 국회의원들 영리 활동 안 해요. 요새는요. 교수가 출마해 가지고 당선되면 교수직을 그만둬야 돼요.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변호사도 당선되면 변호사 활동하면은 그거 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영리 활동 아니 연봉을 1억 5천씩 주는데 그 1억 5천은 그건 알바비로 주는 건가? 아니잖아요. 이 1억 5천씩 주는데 거기에다가 또 자기가 또 다르게 수익 활동을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코인 문제 전수조사 해야 됩니다. 예. 네. 코인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알바라는데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네. 대학교 때 알바 많이 했어요? 저는 알바는 정말 웬만한 거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젊을 때 알바 경험이라는 건 나중에 굉장한 귀중한 경험이 됩니다. 네. 예. 네. 갑자기 왜 알바로 넘어갔지? 알바 계속 하죠 뭐.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이제 진상조사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감사 소식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이제 12개월 앞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년 만에 당무감사에 돌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전국 253곳 지역위원회 중에 사고지역 1곳 또 위원장 사퇴지역 5곳을 제외한 247곳을 대상으로 당무감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뒤이어서 17개 시도당에 대한 당무감사도 치러질 예정인데요. 이게 일제 당무감사에 나서는 게 2019년 이후 민주당이 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사실 당규상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당무감사를 하게 돼 있으나 그간 코로나19 사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의 일정이 있어서 줄줄이 밀린 탓에 이번에 사실상 21대 국회 들어 처음이자 또 마지막 당무감사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기 총선에서 공천을 노리는 현역 의원 또 전직 의원, 정치 신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감사 결과가 최고위에 보고될 뿐더러 공천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제 감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거나 부정적 평가가 들어가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또 현역 의원의 경우에는 이른바 컷오프, 공천 배제 등 기초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내년 총선 공천 특별당규에서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는 공천 심사 적합도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만 높으면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인 우대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또 현역 의원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또 내년 총선 특별당규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런 내용의 조선일보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래요. 네, 사실이 아니다라고 민주당이 부인을 했고요. 이런 총선을 앞두고 제가 지금은 민주당 이야기만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당무감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당무감사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이게요.
제가 뭐 그분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예언을 하나 하자면 네. 공천 때가 되잖아요. 항상 시끄럽습니다. 그 시작이 언제냐면 당무감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친윤, 저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친명, 이쪽에서 이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 친윤, 친명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예? 비윤, 비명은 더 그래서 비명인가? 막 비명이 날 정도로 갑자기 싸늘해지네 여기가. 죄송합니다. 춥습니다. 그죠? 네. 오늘 좀 더운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긴장들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사고지구당으로 지정되거나 이렇게 되면 요새는 지구당이랑 표현을 안 하죠. 당협위원회, 지역위원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그냥 물러나지 않죠. 정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끄러운 것이 시작이다. 정치권에서 무슨 얘기 있는지 아세요? 국회의원 딱 되잖아요. 마음 편하게 말해요. 뭐 내가 의원 됐네 이러고 다니는 시간이 1년 반에서 2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2년 딱 지나면 그 다음부터 뭐냐면 다음 공천 생각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 생명 어쩌고 하는데 이게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막스 베버의 책이 있습니다만 그 의미하고는 전혀 다르게 좀 사실 보기가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정치한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계속 한다는 거는 보통 적성이 맞지 않으면 안 돼요. 일반 사람들은 그 적성 안 맞아서 잘 못합니다. 그게 참 대단하신 분들이 정치를 한다. 갑자기 당무감사 얘기에다가 정치인들이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당무감사의 의미까지 짚어주셨고요.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이 이제 간첩 활동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지령문에 대남 공작을 위한 조직 결성 또 세부적인 활동에 관한 지시사항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전직 민주노총 조직쟁이 국장 A씨 그리고 또 북한 공작원들이 주고받은 대북통신문 약정 음호에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의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총회장님으로 표기가 돼 있다라고 하고요. 이제 북한이 A씨 등과 접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령을 지시하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정말 영화 속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런 보안입니다. 네. 보면은 2019년 7월 10일자 지령문에는 이 손에 들고 있는 생수 물병을 마시는 동작을 실행하라. 이렇게 적어놨고요. 또 이러면 이제 북측 공작원이 이 동작을 확인하고 선글라스를 손수건으로 두세 차례 닦는 동작을 하면 접선한다. 이런 지령이 나와 있다라고 하고요. 또 민주노총 홈페이지와 유튜브 동영상 댓글에도 대북 연락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 밖에 북측이 A씨 등에게 민주노총을 내세워 주요 사회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물리적,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서 투쟁을 전개하라 주문했다. 이런 식으로도 나와 있는데 또 이외에도 살펴보면 A씨 등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도 전달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뭐 뉴스들 전해주시면서 국내 간첩이 아예 없을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해주신 바 있잖아요. 예. 네, 이번 기사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그 독일의 빌리 브란트라는 유명한 사회민주당 그러니까 총리를 지냈던 수상을 지냈던 사람이 있죠. 근데 이 빌리 브란트가 뭘로 우리한테는 유명하냐면 그 유태인 묘역에 가서 그 아우슈비츠는 사실 폴란드입니다. 독일이 아니거든요.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장면이 우리한테는 가장 강렬하게 남고 있고 아주 훌륭한 정치인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빌리 브란트의 이 총리의 개인 비서 이 귄터 기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간첩이었어요. 북독 간첩. 그런데 이게 빌리 브란트 잘못이 아니에요. 왜? 이 귄터 기욤이라는 사람은 대학부터 쭉 서독에서 다 나왔거든요. 네. 예? 그러고 대학 다니고 뭐 이럴 때도 전혀 이 사람이 간첩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졸업 맞고 사회생활 하다가 그러니까 비서까지 된 건데.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이 간첩이라는 건 사실은 곳곳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지금 그러고 뭐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지금 뭐 간첩을 만들겠어요? 예? 그러고 간첩을 만들 정도로 막
그 활동이 대단하거나 이런 분들은 아니고 우리 잘 모르는 분들이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오히려 요새 같은 세상에서는 더 큰 눈 뜨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첩은 항상 있습니다. 예.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